시작할게요. 저희가 오늘이 14주차 수업이고 15주차가 원래 보충 수업 기간인데 이 두 번 그 공휴일 때문에 빠졌어요. 뭐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하나 뭐였나? 하여튼 저희 그래서 두 번 빠진 게 있었어요. 공휴일. 예, 그래서 이 15주 다음 주에는 월요일 뭐 월요일은 정상적인 수업이고 금요일하고 월요일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19일이 이제 그 금요일인데 저번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금요일이 그 기말 시험 보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말 시험. 자, 말이 기말 시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위를 정하는 게 기말 시험인데 그냥 편의상 기말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시험. 그래서 중간고사 봤던 거 이후에 이 범위로 해서 이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시험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1시부터 시작해서 이 3시까지 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3시인데 보통 이제 여기 2시 50분까지라고는 돼 있죠. 근데 약간 네, 요 다음 시간에 수업이 없으니까 여유 있게 좀한 1, 20분, 10분, 20분 정도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범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저번 때 이 그 중간고사까지는 트리 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택 큐 뭐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리,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정렬, 탐색 그 정도 범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그 15주차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있었던 거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 잘 하셨겠지만 하여튼 이 나중에 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했던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나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포트폴리오 나 개인적인 어떤 그 이 이력서에 집어넣을 게 좀 필요하겠죠. 과거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력서 용지에 어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정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내가 뭘 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어떤 데를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를 방문해 봤고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이 과제했던 것들에 대한 걸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그래서 뭐 여기 전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또 부닥칠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번 주까지 비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네, 비출이 알고리즘은 안 했고 우리 교재에는 비출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출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검색을 위한 어떤 모둠들 그러니까 AI다라고 한다면 AI에 물론 뭐 요즘은 AI 그러면 데이터 센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주식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 얘기고 이 우리 중요한 건 이제 AI의 핵심적인 건 알고리즘이 들어가죠. 물론 거기에 뭐 칩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칩은 다 이 소프트웨어의 그 기본을 해가지고 그거를 칩으로 바꿔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성하게 뭐 GPU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검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얼마나 빨리 찾아가냐. 그래서 이 빨리 찾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출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 그 최초에 나왔을 때 얘기고 요걸 좀 더 이제 확장하다든지 좀 변형했다든지 하는 게 실제 많이 쓰이기는 B 플러스 출이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 비스타 추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사용되고 데이터베이스의 DBMS라고 하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걸
실제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이제 들어간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참여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학사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 DBMS를 만들고 대학원 과정에 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걸 학사 과정에서 할 적에 이 하단에서 파일들은 어떻게 이제 그 정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여기에 이 DB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파일들 를 저장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이제 그 다음에 이 검색을 위한 알고리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AVL 추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아주 검색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이 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일 먼저 B 플러스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B 플러스 추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적에 일단 이거를 조금 이제 이거는 주기억 장치에다 저장하는 하나의 제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야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것처럼 파일들에 대한 걸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좀 변형했을 때 i3이나 vsem이라고 하는 파일 어떤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아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주에 그냥 이거는 이 원래 교재 범위 거니까 범위 외 거니까 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이거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비추리의 변형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변형된 거를 만든 사람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쿠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도널드 쿠누스라고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계시던 분이죠. 그래서 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택이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 이거에 대한 폰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걸 다 저희가 구축하는 분에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뭐 워드 프로세서 중에 아래 한글 쓰고 그다음에 워드라고 하는 것도 쓰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실제 외부에 나가서 아니면 책을 쓴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 이 교재들 보게 되면 택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다가 보고서를 낸다든지 논문을 낸다든지 할 적에 택으로 작성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택이라고 하는 걸 개발한 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누스라고 하는 분이 일단 완전히 만들었다기보다는 제안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직까지 동양인의 아시아인의 사람 이름 중에는 간혹가다 인도 사람 이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나 뭐 인도 일본 사람 이름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대부분 이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 외 사람들은 국가 분들은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아니고 쿠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비추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추리들이 형태를 만들어져 있었죠. 물론 포인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3차 비추리냐, 5차 비추리냐 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3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 개에 해당되는 포인터들을 갖고 있을 때 최대 3차 비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크기가 뭐 이렇게 이제 키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게 키값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검색을 바로 요 키값 안에 같이 자료가 들어가 있다. 물론 우리가 키값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40이라고 하는 거 연동해 가지고 여기에 찾아보게 되면 이 40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냐 학번이다 그러면 이 학생의 이름, 주소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B 플러스 3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이 다 두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부분이 하나가 인덱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덱스 셋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자료만 들어가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인덱스 셋이니까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 자료 위치에 대한 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위치 목적에 대한 걸로 하는 그 어떤 이제 그 이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퀀스 셋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다. 자, 여기가 순수하게 뭐냐면 키값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건 레코드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자료들에 대한 거 레코드라고 쓸게요. 그래서 레코드에 대한 거 레코드와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것들이 여기 같이 시퀀스 셋으로 들어가 있다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이 형태를 보고 비프라 추리의 모습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자료가 삽입되는지 삭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가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가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덱스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그 배열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찾아라 저렇게 찾아라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위치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인덱스 셋이다라고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 만약에 3차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죠? 3차 비추리에 대한 거다. 3차 비추라는 얘기는 최대 제그 이와 같이 이 차들을 거닐 수 있는 이와 같은 차수 디그리가 3개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를 3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3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키값이 아니라 여기에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 범위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69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69가 키값이라기보다는 69라고 하는 거 범위에 보다 작은 거는 이쪽으로 찾아가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69보다 큰 거는 이쪽을 찾아가라는 거죠. 만약에 69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제일 끝에는 여기는 널 값이 들어갔겠지. 뭐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한 단계로 만들어지기가 그 곤란하니까 다단계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단계로 구성됐을 때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덱스 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벨로 보통 이제 이 아까 요걸 파일로 만들 때는 3단계로 구축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인덱스 셋이 점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69보다 작은 것들은 다 이쪽을 범위를 다시 줄여서 찾아 들어가라.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43이라고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20보다 작은 거는 왼쪽 포인트를 따라가고 20보다 크고 43보다 작은 건 요 범위, 43보다 큰데 69보다는 작은 범위권 이렇게 찾아가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쪽에 110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자. 그러면 이 69보다 큰 것들은 이쪽 범위를 찾아가셔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인덱셋을 두 단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시퀀스셋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코드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레코드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자료들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키가 들어가죠. 여기가 학생들이다 그러면 학생들에 해당되는 학번들에 해당되는 걸 키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키로 그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퀀스셋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갖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B 플러스 추리의 경우는 인덱스에서 통해 가지고 일단 자료들이 있는 걸 찾고 나면 여기에 시퀀스셋이니까 순서대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최대 3개까지 들어가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3차 비추리의 경우, B 플러스 추리의 경우. 예를 들어서 20보다 더 작은 거니까 뭐 15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20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따라서 가게 되면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퀀스 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보다 크고 43보다 더 작은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3개가 가능하다. 만약에 20보다 큰 것 중에 하나가 35가 있고 그 다음에 40이 있고 그리고 43까지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차례대로 쭉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빈칸 여유 공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 구조체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43보다 더 큰 것들, 그 다음에 69보다는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55라고 하는 값과 69라고 하는 값이 있고 3개까지 가능한데 2개의 자료까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는 이렇게 43보다 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범위를 가리키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퀀스 세트는 서로 간의 연결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110이라고 하는 이 자료 이 키값이 아니라 범위에서부터 왼쪽에 110보다 작거나 같고 69보다는 큰 거. 그래서 자료들이 또 있겠죠. 3개까지 가능하겠죠. 3차니까 여기도 3차니까 3개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1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것들. 3개가 꽉 찼다라면 여기가 110이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가정하고 70, 69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그다음에 뭐 9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 한다는 얘기는 110보단 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 그다음에 125. 여기는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가지 않은 여유 공간이 남아있다. 그럼 이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 차례대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순수하게 데이터들이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한 자리의 데이터들이나 정수 하나나 실수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의 제 그 파일 형태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또는 아니면 파일이 아니라 뭐 여러 개의 자료들이 하나의 그 묶음으로 들어가서 스트럭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레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키값이고 15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 20과 관련된 자료들 만약에 학번이다 그러면 15학번과 15라고 하는 이름의 번호의 학번을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묶음이 여기에 물론 따라 있을 텐데 그거는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거고 이것들이 이제 뭐 요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에 좀 더 종속했느냐 아니면 독립적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했을 때 파일 구조가 좀 약간씩의 변형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그 키값 삽입하는 거에 대한 것만 보고 그러고 나서 요 B 플러스 추리에 대한 거는 우리 교과서에다 교재에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3차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포인트가 이 3개까지 허용되는 차일드 3개까지 허용 가능한 3차 B 플러스 추리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삽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볼게요. 자료에 대한 삽입. 자료 삽입이라는 얘기는 키값을 가지고 이 키값과 관련된 레코드들 이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 삽입하는데 뭐냐면 키값에 대한 것만 볼게요. 키값에 해당되는 걸로 15. 그러면 15와 관련된 자료들이 한 묶음이 있겠죠. 그 묶음에 대한 건 그냥 생략하자. 그다음에 69, 100 이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110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된 자료들이 있는 걸 삽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개가 있으니까 3차니까 시퀀스 셋 하나만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그때는 차례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범위가
지금 1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에서 또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69, 110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첫 번째 하나에 이 그 시퀀스 셋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키값도 90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에 꽉 찼단 말이에요. 이런 덩어리 시퀀스 중에 하나가 다 꽉 찼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그 시퀀스셋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시퀀스셋을 만들 때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 뭐 한 개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인덱스 셋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셋을 가지고 자, 이건 시퀀스셋만 만들어진 거죠. 음. 여기에 10하고 69 있는 데다가 90을 넣었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5 다음에 69가 들어야 되고 여기 90을 넣어도 되는데 이걸 좀 분산해 준다면 90하고 여기에 11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물론 그거 분산해 주는 알고리즘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원칙은 있겠지만 그거는 생략하자.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 셋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제. 자, 인덱스 셋에는 여기가 69가 제일 큰 거니까 69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69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은 이걸 포인트하게. 그 다음에 69보다 큰 것들은 이걸 포인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빈칸. 여기도 빈칸. 여기도 아직까지 자료를 쓸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이 시퀀스 셋들끼리는 이렇게 연결 구조체로 만들어진다. 자, 그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하나 여기다가 이 키를 20하고 그다음에 120을 하나 더 삽입해 보죠. 그럼 20하고 120을 삽입하려면 20은 어디 들어있느냐면 15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120은 이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유 공간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먼저 제일 아래 15가 있고 69를 오른쪽으로 밀고 여기에 20이라고 하는 게 추가되면 되겠고 오른쪽에 90이 있고 110이 있고 여기에 여유 공간이 있었으니까 120을 넣으면 되겠다. 자, 이것들끼리는 서로 시퀀스셋은 연결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인덱스 셋 69를 기준으로 69가 제일 큰 걸로 왔으니까 이렇게 포인트하면 되고 69보다 큰 것들은 이렇게 포인트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자료가 아직 안 들어간 여유 공간. 자, 하나만 더해서 40이라고 하는 키값 40에 해당되는 덩어리 레코드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 40이 들어가려면 20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적어도 두 칸씩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잡혀 있다면 여기다가 40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다음에다가 40을 넣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래서 69를 하나 밀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최소 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이 제일 먼저 15, 그다음에 20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20하고 69 사이에 40이 이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1로 들어가고 69를 넣고 그다음에 이,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뒤로 쫙 다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90, 110, 120 이렇게 되고 이것들끼리는 서로 연결 구조체를 만들면 되겠다. 여기는 여유 공간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노드, 시퀀스 셋의 노드 하나가 생긴 거죠. 그러려면 인덱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는
20이 가장 큰 거니까 20이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제일 포인트는 이쪽을 가리키게. 그 다음에 여기는 69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69, 20보다 크고 69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거는 이렇게. 그다음에 69보다 큰 것들은 이렇게 같게 인덱스를 구축하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고 또 자료가 또 들어가면 여기에 인덱스셋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린 거 보게 되면 125까지 삽입을 해서 하나 인덱스 셋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이 B 플러스 추리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 플러스 추리에 그냥 이해하시기를 인덱스 셋이라고 하는 거와 시퀀스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삭제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는 드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책에서 다루는 것 중에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인데 이 서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추리 중에 하나로 또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모든 웬만한 책들 자료 구조 책엔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또는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AVL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이건 교재에 나와 있고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웬만한 자료 구조 책은 다 나와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결과라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이 이름 순서 가지고 굉장히 따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 이름을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에덜슨이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A자 물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벨스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랜디스. 자, 여기 이걸 따서 AVL 추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자 이름을 갖다가 이용한 거다. 자기들에게 이름 붙인 거죠. 자, 이거 개발이 나오기는 1962년에 이게 나왔대요. 196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었죠.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쟁 끝나고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살기 힘들던 시절. 그래서 컴퓨터 구경하기 그 컴퓨터가 모든 거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에서는 이미 또 이제 그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다. 자, 별건 없고 이 그 추리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서브 추리가 있죠. 그래서 왼쪽 서브 추리가 있고 오른쪽 서브 추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와 같은 AVA 추리는 밸런스 추리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래서 밸런스 추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이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밸런스 추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런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어떤 그 레벨 다시 말해서 그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그 AVL 추리는 L이라고 하는 그 레프트 서브 추리 여기에 그 깊이를 갖다 이렇게 한목했어요. L의 뎁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R이라고 하는 서브 추리 자 이거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자 이거죠.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2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 이하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의 밸런스를 갖게 되면 이거를 갖다 AVL 칠이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뎁스가 한쪽이 좀 더 길다든지 깊다든지 하면
재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했더니 이게 2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 또는 2 이상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뭘로 해줘야 되냐면 이때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해. 그래서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뎁스 이거는 L1이라고 하는 거하고 뎁스 R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규정을 해서 이건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꿔 균형 조정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제. 하나가 먼저 보게 되면 LL, LR, RR, RL 뭐 이렇게 되는 게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BL3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밸런스 추리를 구축하다 보니까 장점이 검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는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서브추로 나눠져 있으니까 n 개의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걸리더라 이거죠. 최대 log n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된다. 자, 여기서 LLLR이라고 했는데 여기 L은 left를 얘기하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right라고 하는 거에 첫 글자를 따서 LLLR, 뭐 이렇게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어떻게 변경하는지 이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하기 전에 AVL3에서 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예를 이건 AVL3고 이건 AVL3가 아니다라고. 자, AVL3라고 하는 거에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자료를 삽입하다 보니까 키값을 삽입하다 보니까 키가 7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일 먼저 있었다라고 보죠. 그리고 나서 자료가 또 들어와서 보니까 뭐 5가 들어왔다. 그래서 5는 7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가 또 들어와서 보니까 9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7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여기에 이게 왼쪽 서브출이고 이게 오른쪽 서브출이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거에 제 그 뎁스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의 뎁스도 하나가 하니까 1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그 밸런스 값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 뎁스 L 빼기 뎁스 R 이거를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두 개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0 이렇게 쓰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밸런스 값 그래서 밸런스 커스트 뭐 밸런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밸런스 값을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5 그러면 5에 왼쪽 서브출에 5, 또 5에 오른쪽 서브출이 있는데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죠. 그래서 없으니까 뎁스가 0이죠. 0 빼기 0이니까 여기도 0. 여기도 왼쪽 오른쪽 없으니까 0.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런 경우 AVL 출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럼 하나 자료가 더 들어와서 좀 전에 7이라고 하는 거에 작은 거는 값은 왼쪽으로 큰 거는
키값이 큰 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자료를 넣었더니 7보다 작고 5보다 작고 키값은 3이더라.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이라고 하는 거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브 추리 여기는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여기 밸런스 값은 얼마가 붙냐? 0. 그렇게 되겠죠. 왼쪽 서브 추리 빵, 오른쪽 서브 추리 빵. 그래서 0 빼기 0.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의 서브 추리가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없어요. 따라서 여기 밸런스 값은 얼마가 나오냐? 여기는 5라고 하는 거의 왼쪽 서브 추리. 그래서 요쪽 L 여기를 R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depth L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1. depth R은 0. 그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1 빼기 0이 나오니까 요거는 차이가 얼마 나오냐면 1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구해라고 하는 데서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밸런스 값은 0.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서브 추리고 여기가 여기까지가 서브 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의 왼쪽의 서브 추리는 깊이가 뎁스가 2.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뎁스가 2. 여기서까지는 뎁스가 1. 따라서 2 빼기 1이니까 이거는 얼마냐면 1. 자, 그래서 다 보게 되면 밸런스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이라고 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0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추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VL 추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VL 추리의 조건을 만족하죠. 자, 반면에 하나 더 해서 7이 있고 그다음에 5가 있고 5까지 들어왔다. 그다음에 3이라고 하는 자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 같은 이런 이 모습이기 때문에 AVL7인데 자료를 하나 더 삽입하다 보니까 1이라고 하는 키값 또는 레코드라는 넣다 보니까 7보다 작고 5보다 작고 3보다 작은 1을 하나 넣었다 이제. 자, 그랬을 때 밸런스 값을 한번 산출해 보자. 그랬더니 1이라고 하는 이 키에서 이 노드에서 또는 키에서 이 그 밸런스 값은 왼쪽과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뎁스가 0. 왼쪽에 해당되는 서브 추리의 뎁스 깊이 0. 오른쪽에 서브 추리의 깊이 없으니까 0. 따라서 밸런스 값은 0. 자, 3이라고 하는 거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여기에 밸런스 값은 이거는 여기가 1. 이거는 0. 따라서 1 빼기 0. 여기는 1이라고 하는 밸런스 값이 나온다. 1 빼기 0. 이렇게. 자, 5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뎁스가 얼마냐면 2. 여기서 여기까지가 뎁스. 왼쪽은 2가 나오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여기는 없죠. 0. 따라서 2 빼기 0. 그래서 2. 자,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밸런스 값은 1 이하를 해야 되는데 2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났냐면 아까 왼쪽과 오른쪽 똑같으니까 뭐 그냥 한칠할 필요 없으니까 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뎁스는 얼마가 돼요? 5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하나 둘 2라고 하는 뎁스고 여기서 뎁스는 1이죠. 그래서
depth 여기서는 음.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 빼기 1 해서 아니, 아니 3이죠 3. 3 빼기 1이죠. 하나 둘 셋이니까 3 빼기 1. 이건 2.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 이렇게 산출이 돼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AVL 추리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AVL 추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지금부터 다루게 될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삽입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기 50, 지금 42분이니까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꾸 꺼져서